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를 다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인사만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잖아요. 네.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이게 레이저가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사단법인 런투기부입니다. 런투기부 한글로 쓰면 다른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마라톤하고 런투기부인 거죠. 그래서 마라톤을 하고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제 그리고 기부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Learn to Give입니다. 네,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럼 다 배우셨죠? 네, 학교 다니고 한 거 어디다 쓰십니까? 주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주는 법을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주는 법, to give를 learn한다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는 것은 그냥 줘서는 안 주는 이만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줄 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저도 이제 주는 것은 뭐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케냐라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케냐의 부족민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줄 것인가. 우리는 그냥 줘놓고 나는 줬어 라고 그냥 자기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서 제가 단체 이름을 Learn to Give라고 졌습니다. 저의 비전은 물론 이 단체가 사단법인이고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관이나 이런 데 이제 기독교라든지 뭐 전도라든 내용은 없습니다만, 명시되지만 않았지. 저의 숨겨진, 가장하고 있는 이런 목적은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또는 근로하고 있는 청년들 보육원 출신이거나 또는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가 있지만 부모 노릇을 못하는 환경에서 대부분 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들을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선교에 파송한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아서 선교지에 파송한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자립입니다. 자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친구들은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고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와 또 저희 큰아들이 대표로 와줬는데 제 큰아들이 졸업인 거죠. 내년이면 이제 더 이상 중고등학생이 아닌 겁니다. 이제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청년이 되는데 쟤를 내보낸다 생각하면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이제 19살이 되는 아이를 알아서 살으라고 내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물론 이제 부모가 있을 때 뭐 서울로 뭐 자취를 한다든지 또 지방으로도 유학으로 그건 부모가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자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단 상상할 수 없잖아요. 혹시 모릅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 일찍 여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자립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움을 받아서는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든 어쨌든 자립이 안 되면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자립입니다. 자립이 안 되면 도울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정부 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데이터만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가 조사한 건데 전국에 약 240개 보육원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보육원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보육원이 1960년대 이전에 생긴 보육원이고요. 저희가 한국의 특별한 역사를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6.25 전쟁 때 전쟁 고아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그 전쟁 고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육원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아들이 많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보육원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60년 이상 된 보육원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씩 없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리스트에는 거의 260개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다 연락을 해보니까 지금 240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정식으로 보육 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240개가 있고 예전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지만 이제는 고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이혼,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아동 학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시설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고 보육원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경우가 반이 넘고요. 정부 조사에서는 이게 자립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체감하는 비율은 한 60% 이상이 부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아주 최악의 경우가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을 때 안 찾아오다가 시설을 나올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오는 부모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게 저는 당사자도 아닌데도 이거를 당하는 아이들이 이 마음이 어떨까? 이게 부모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이런 사실. 그게 그냥 사춘기 때의 그런 의심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살고 싶을까? 심각한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원래 보육원 사역을 하던 사람도 아닌데 살짝 발을 담갔는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연간 2,000명이 시설에서 나옵니다. 또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보호시설 아동 혹은 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아이들의 30%만 보육원에 있습니다. 나머지 그룹홈이라고, 그러니까 미니 보육원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명 정도에서 8명까지 정부에서 이런 미니 보육원을 그룹홈이라고 해서 가정 위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시설에 시설 아닌 시설, 약간 가정 분위기 나는 이런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한 10%고 가정 위탁이 한 60%입니다. 이런 경우가 친척집에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거나 이런 경우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상적인 그 부모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보호 아동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차라리 시설에 있는 친구들은 관리가 좀 잘 돼요. 그리고 앞으로 자립할 때 정보들도 잘 얻고 있습니다. 제일 취약한 애들이 가정 위탁인 경우 보호자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취약한데 이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정착 지원금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준 혜택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제 현황이 있고 그리고 자살 생각을 경험한 친구들이 50% 이상. 그러니까 그냥 뭐 사춘기 때 죽어버려 뭐 이런 이게 아니라 심각하게 난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을 다 했고요. 정신과 질병을 가진 친구들이 13% 이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던 또는 자립을 하는 중인 아이들을 만나보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경우도 꽤 있고 또 전에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진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쉽게 납득이 됩니다.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았고 애정 결핍이 생기고 또 뭐 크다가 이제 맡겨진 경우에는 부모로 버림받은 그런 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상처받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느냐? 저는 요 질문에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친구 76%. 근데 친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같은 수준인데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 뭐 아는 어른이 시설 어른들이나 학교 선생님밖에 없어요. 근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 다 사역자도 아니고 봉사자가 아닙니다. 직업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근 이후에 혹은 주말에 아이들의 도움에 정말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다. 이 질문 자체가 3명까지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없다는 애가 7%나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빠져도 도움 청할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친구들이 7%인데 이게 왜 저한테 더 충격이냐면 이 보호 종료 아동을 지금 현재 한 10,000명 이상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가 찾아내서 응답이 된 애들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실 조사를 받은 애들은 그나마 노출이 되는 애들이고 아예 응답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는 애들이 5,000명이 더 있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조사를 할 때 응답하고 그렇게 드러낸 애들 중에 7%도 없다는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멘토가 있다고 하는 애가 4%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국의 보육원의 90% 이상이 기독교 보육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교회를 가요. 근데 중학교 이후에는 다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잘 케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교회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종교시설이 되면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기독교계 보육원이지만 교회랑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제가 들은 아주 속상한 얘기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보육원 애들이 오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일단 아이들이 애정이 굉장히 굶주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받기 때문에 버릇없이 굴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어른들한테 별로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또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가 이 친구들한테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뉘앙스들을 아이들이 막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육원을 방문하면 그냥 제가 가면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이렇게 와서 봐요. 궁금해하고 누구지? 라고 이렇게 쳐다봐요. 중학교 이상 되는 애들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지나가다 봐도 그냥 갑니다. 이 초등학생들은 그 초보자들인 거죠. 그래서 누가 오면 좋아 이런 반응인데 중학생 이상 되면 이제 노련해져서 왔나 보다. 그냥 그 정도. 딱히 기대를 안 해요. 특히 기대를 안 하고. 그래서 이 멘토라는 이 카테고리에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다 여기 들어갈 텐데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한 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응답했을 때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특정하게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연말에 뭐 이렇게 선물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결여된 가장 큰 결여인 부모 노릇을 진짜 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을 감당하는 것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라는 카테고리는 아예 없어요. 그냥 멘토가 4%입니다. 전체 아이들도 아니고 일부분의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멘토인데 이 중에 사실 교회의 어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연민과 범민 사이. 그 범민의 민자는 답답할 민자입니다. 연민은 누구나 다 가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고아. 그러면 연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연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컴패션이 막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고 실제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전국의 지자체 17개 시도에 자립 전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마다 자립 전담 직원이 있어요. 한 명씩 있습니다. 이분들이 뭘 하냐면 아이들이 자립할 준비를 이제 준비시켜주고 또 자립한 아이들을 5년 동안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 아이들이 보육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이 선생님이 이분도 직업이잖아요.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근무 시간하고 아이들이 그 시간 나는 시간하고 안 맞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어서 정부가 아예 자립 전담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기도에도 그 의왕시에 경기도 북부와 남부를 다 총괄하는 인천, 뭐 부천까지 다 총괄하는 그런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동연 도지사를 1호로 이 자립준비 청년 멘토들을 모집을 했고요. 도지사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멘토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500명이 넘는 멘토가 모집이 됐고, 근데 아이들이 멘토를 연결해 줄 테니까 지원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300명 정도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도 멘토로 지원을 해놨는데 여전히 매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적어요. 어른들은 컴패션이 있거든. 도와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모르는 어른과 만난다. 제가 청소년이라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자립 그 멘토 멘티 행사에 최근에 이제 송년 행사가 있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 멘토로 참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에너지를 쏟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자 멘토는 남자들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학생 3명을 연결을 받았는데 3명을 연결받아 첫 만남에서 한 명은 다시는 안 나오고 연락도 안 오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 다시는 연락이 안 오고 세 번째는 계속 좀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다가 이분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오고 시간 지나서 취소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이거 당연한 건데 얘네들이 그걸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참고 이분이 자기 집에까지 초대하고 재정 지원까지 하셨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무 컴패션이 크셔갖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 번째한테 약속 시간을 너무 어겨서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연락 투절.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셨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컴패션은 있는데 이 아이들의 상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민은 있는데 범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 보면은 고민이 안 되는데 보면 어떻게 도와주지? 근데 돕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나오지 않고 거절해 버리면 돕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만나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은 답답하다. 답이 없다. 답이 두 개나 있는데 답답한데 답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가해를 이제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컴패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데 그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너무 컴패션에 가득 차서 다음에 또 올게. 그러고 못 가죠.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다 이제 여기 노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왔는데 다음에 또 올게 하고 안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또 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분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냈고 열심히 했고 아이들을 섬겼고 2번, 3번 왔는데 아이들의 기대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깐 와서 만나는 어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시설에 있으면 특히 연말에 찾아오는 어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부모 노릇해 줄 사람이 없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부모는 사실은 부모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이게 우리가 뛰어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상처받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친구들 볼 때마다 이 친구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라고 혼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뇌시킵니다. 긁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복권 긁어보셨습니까? 꽝이 많잖아요. 여러분 구제와 사역은 다릅니다. 구제와 제자는 달라요. 구제는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이니까. 안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뭔가 대가나 얘가 뭘 변하겠지라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요 내가 뭘 이렇게 해줬으니까 얘가 바뀌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잘못된 접근입니다. 근데 제자를 만들겠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아이들이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아. 열어보면 알겠는데 열어보는 순간 열어보면은 벌써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아이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얘네들의 필요를 막 묻고 얘네들한테 잔소리를 시작하면 얘는 벌써 나랑 결별이 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긁지 않은 복권인데 긁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긁었다가 긁힐까 봐. 요즘 아이들 표현 혹시 아세요? 긁혔다 이런 표현 쓰는데 상처받았다 막 짜증났다 뭐 그것 때문에 좀 기분 나빴다 언짢았다 요거를 애들이 긁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인 거죠. 안 긁고 놔두자니 긁긴 긁어야 되겠고 긁었다가 꽉 나오면은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게 저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전략은 일단 제자를 삼는 것이지 구제하겠다는 건 아니다. 구제는요 아이들한테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신발 사주고 시계 사주고 뭐 해주고 요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의 경제적인 분야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자립 후에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첨예하게 극명하게 갈리지만 사실 시설에 있는 동안에는 먹고 자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갖고 있나 싶을 정도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죠. 아, 이건 내가 감사할 일이지. 그거를 내가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닌 건데 어쨌든 구제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자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제자로서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저의 그 초점입니다. 제가 이제 라오스의 선교사로 있었고 또 선교단체 대표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목회와 선교 요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목회는요 오는 사람 다 받아야 돼요. 교회 왔는데 당신은 안 돼요. 그건 신천지고 신천지는 나오시지만 사실 신천지도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대부분 오는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섬김이 들어가는 거죠. 제자는요 오는 사람을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선교는 오는 사람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지금 현재 없는 곳에 가서 제자를 삼겠다는 게 선교지 거기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좁은 의미의 제자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한번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에서 하셨는가? 로마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믿음이 좋으셔서.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 세계의 중심이 그 당시 로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로마에서 시작하시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곳이 가나안 땅이고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역을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어디서 뽑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사투리가 심해서 베드로가 숨기지 못하는 그곳. 베드로가 애써서 저 아니에요 하는데 사투리 쓰네 막 이 정도로 사투리가 심하고, 갈릴리 바로 넘어가면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죠. 예수님이 주목한 곳은 변두리예요. 근데 변두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우수한 자원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로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죠. 선교사님이 변두리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여기서 우수한 자원들을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선각자가 됐습니다. 심은 선생님의 상록수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미쳤죠. 월급도 안 주고 하는데 시골 가서 막 애들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생겼죠? 선교사님들의 제자와 선교사님들의 제자의 제자들이 한국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내부 사람이 바꾸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 내부의 소수를 변화시키고 이 내부의 소수가 내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한국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때 기독교가 인구의 몇 프로나 될까요? 1%? 2%? 당시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지도자의 절반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비결인데, 어떤 대책 없는 집단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집단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제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선교사가 직접 한 거는 되게 적어요. 누가 했습니까?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선교사님의 제자의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성공했고요. 실패한 나라들은 전 세계에 많습니다. 인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도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들. 왜? 현지인의 리더들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지금도 선교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왜? 굳이? 그렇죠. 내부인이 변화시키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이 내부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들을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제가 발견한 유일한 답은 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이 부모가 없는 또는 부모가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친구들 내부에서 발굴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누구야 도대체? 걔네들은 어디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뽑지? 예수님은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전 작업을 누가 다 해냈냐면 침례 요한이 다 해놨습니다. 침례 요한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고. 이 좋아하는 메시지인가요? 싫어하는 메시지인가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 맨날 회개하래. 어저께 했는데 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근데 모여있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것도 어디서?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광야까지 나와갖고 그 메시지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나왔죠. 왜? 다 필터링이 된 거예요. 그 정도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이 된 거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또 가서 하는 사람들. 또 오늘도 출근해서 하기 싫지만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만 오늘도 세금 걷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하나씩 뽑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직통 제자들이 한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한 일이 훨씬 더 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12사도에는 안 들어가죠. 바울은 누구 제자입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 그렇죠. 아나니아가 굉장히 도와줬죠. 그리고 그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바나바. 바나바가 거의 다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한 게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름도 없고 누가 세운지도 모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을 받았다. 왜? 바울은 그 전에 헬라인한테 복음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의 제자 혹은 제자의 제자의 제자인 바울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12사도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처음으로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신 분 빌립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을 변화시키고 할 때는 이 합으로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구제고 그냥 도와주는 것이고 정말 변혁을 원한다면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물론 제가 이 땅에 있는 고아들 전부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가 미끼를 던졌을 때 그 미끼에 딱 끌리는 사람들 그 친구들을 제가 제자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자기 후배들을 돌보게 하는 것밖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조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바울이 니들 학벌 별로잖아. 니들이 똑똑한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주목하는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좋은 어른들도 있지만 모든 어른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겪는 얘기를 들으면요 화가 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른들이 함부로 대해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은연중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해 놨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이들을 택하시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보면 목사님 가능성이 그냥 교회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보다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런 편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니들은 머리가 나쁘잖아 이렇게 보낸 적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 답이 없고 고아들만 답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아들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이 시설에서 자랐다고 해서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지 않는다. 단지 나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사람들, 그 부르심에 반응할 사람들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얼마나 내가 잘 섬길 것인가. 이게 저희 숙제일 뿐입니다. 그 복권입니다. 복권에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아직 그걸 못 글렀을 뿐이지. 그 내부에서의 변형을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그물과 낚시. 여러분 그물 안 던져 보셨죠? 그물 던질 때 아무나 던지는 거 아닙니다. 타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잡고 싶은 고기가 있는 데 가서 던지는 거고요.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고 싶은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내가 던질 수 있는 걸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잡을 고기에가 맞추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겠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먹고 싶어 하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이고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걸 던졌을 때 반응 안 하는 애들과 반응하는 애들이 나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당사자가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분 아이들 혼내십니까? 자녀들? 훈계하십니까? 저는 훈계할 때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우리 제 자녀들과의 친밀하고 좋은 관계들을 걸고 합니다. 내가 지금 훈계했기 때문에 얘들 사춘기에 막 아빠 미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잘 쌓아놨는데, 지금까지 좋은 아빠 이미지로 열심히 그 화장을 해놨는데 훈계 한번 했다고 아빠한테 상처받았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근데 처음 보는 아이들, 부모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자주 만나는 이 친구들에게 친밀한 관계가 쌓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3년 반 정도 있으면 예수님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돌아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보내시려고. 이게 이제 제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께 있는 게 중요한데요. 답답한데 함께 있어야 돼요. 답답한데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예수님도 답답하셨는데 그렇죠? 나라고 안 답답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굉장히 정상적이다. 예수님도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그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도 제자들 볼 때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막 이러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참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같이 살면 그렇게 됩니다. 같이 살면 답답함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가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같이 사는 게 참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지금 현재로서의 목적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해왔냐면 보육시설 청소년들과 좀 친하게 좀 지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부터 아이들의 필요를 제가 몇 군데 보육원을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캠핑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 캠핑 장비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서 교회 캠핑 장비를 제가 필요한 걸 다 빌려서 저희 집에 갖다 놨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서 쓰고 갖다 놨고 쓰고 갖다 놓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다들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시작했고, 캠핑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보육원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막 중학생 3명, 뭐 고등학생 1명, 뭐 이런 보육원들도 꽤 많고, 이게 참 인원 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게 수원에 있는 꿈을 키우는 집이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는 작년에 캠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달 꾸준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는데, 뭐 그 친구들 살고 있는 집에도 제가 방문을 했고, 또 캠핑도 했고, 뭐 만나면 이제 맛있는 것도, 소고기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일단 잘 먹습니다. 그리고 볼링도 같이 치고, 포켓볼도 같이 치고. 예전에는 볼링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또 실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야구를 하러 가서 나는 이제 보기만 하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안 된다고, 대표님도 해야 된다고. 공식 명칭은 제가 대표입니다. 대표님도 하셔야 된다고. 실내 야구에서 배트 좀 휘두르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허리가 아파요. 안 하던 제 운동권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아시잖아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은, 보육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외부의 사람이 자꾸 만나는 것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고, 이분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2년째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연락하고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제가 노리는 타이밍은 이 친구들이 보육원에 있을 때는 제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접근해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육원을 나가면요, 저는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여러분 아세요? 이 친구들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긴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죠. 있긴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지금 10,000명이 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절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만도 뭐 몇천 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있긴 있는데 제가 만날 방법이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 정부 기관에서도 안 주고 보육원에서도 안 줘요. 그 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개인정보를 막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줍니다. 그래서 만날 방법이 없어서, 근데 보육원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보육원에 연락하면 애들 다 연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 연락을 시작해서 얘네들이 자립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얘네들과 제가 좀 사역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작년에, 원래 기관에서는 그 정보를 안 줘요. 근데 작년 설날에 제가 그냥 다짜고짜 서울과 경기도 자립 전담 기관에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설날에 애들 갈 곳 없을 테니까 영화를 보여줄 테니까 광고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 경기도는 아예 안 해줬고요. 서울에서는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해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맞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랬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자기가 자기가 담당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작년 설날에 10명 정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좋은 애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4명은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 4명이 또 소개를 해줘서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는 애들은 또 다시 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캠핑도 같이 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저녁 같이 먹고 점심 같이 먹고, 또 뭐 그 해주시는 분 중에 광고업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공연 같은 광고를 하면 돈 대신 표를 막 준대요. 그래서 그런 표가 생기면 저한테 주시면 이제 그 표를 가지고 아이들과 공연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런 활동을 했고, 영화도 같이 보고, 또 이 친구들이 또 보드게임 매니아가 한두 명 있어서 보드게임을 많이 하러 갑니다. 또 제가 뭐 대학 시절에 당구를 잘 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쳐봐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당구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저보다 다 못 칩니다. 그렇죠. 스승이 현찮아서. 근데 또 좋아해. 그 당구를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 당구장 잘 안 가잖아요. 당구장은 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배우는데 여학생들은 정말 그 당구를 가르칠 선배가 없는 거죠. 뭐 제가 가르쳐주고, 또 이 친구들 자취방에도 제가 다 초청받아서 자취방도 다 방문을 다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친해졌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올해 초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나? 살짝 귀찮더라고요. 지방이야. 살짝 귀찮아서 그래? 조금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밥 사달라고 그러나? 약간 호구?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아빠는 아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왜냐면 얘네 좋아해요. 왜냐하면 후원해주고 만나주고 뭐 이런 분들 중에 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때 막 컴패션이 막 넘쳐서 나를 앞으로 아빠로 생각해라. 삼촌으로 생각해라.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아빠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삼촌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던 분 중에 성추행한 아저씨도 있고요. 애들이 상처 많이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안 할 뿐이지. 근데 이런 얘기도 이제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는 너희들 아빠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제가 24시간 얘네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얘네들을 생각하거나 얘들을 위해서 뭘 계획하거나 할 때는 얘는 내 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그건 내 자유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얘 보고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라 라고 강요하면 안 되고, 나 스스로 얘는 내 딸이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 딸이 지방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는데 아빠 졸업식 올 거지? 그럼 쟤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지. 그래서 간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졸업식에 다 부모가 오잖아요. 근데 얘는 졸업식에 혼자 있는 거예요.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이. 친구들은 다 있지. 근데 어른은 없어. 그게 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식에도 가고. 또 한 친구는 선천적으로 그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천적으로 그 적혈구가 G형이에요. 그래서 그 수혈을 4주마다 한 번씩, 어릴 때는 수혈을 계속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막 척추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얘 꿈은 2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20살을 넘기고 또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 조혈 모세포 이식을 해보자라고 제안이 왔는데, 날짜 잡고 감사하게도 100% 일치하는 기증자도 나타나고 했는데 의료계 파업이 돼갖고 원래 올 초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드디어 지지난주에 이식을 했습니다. 아직 뭐 수치적으로 정확하진 않는데, 이거는 근데 그 전에 이제 또 폐렴이 와갖고 입원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딸이라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병원 가야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문병 다니고, 그래서 가면은 사실은 저는 그 MBTI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자신 있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I하고 T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문자로 볼드체로
I하고 T인데 직접 만나면요 할 얘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 20대 초반의 여자애 이렇게 누워 있는 애하고 저하고 무슨 관심사가 공통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기준은 뭐다? 네 딸이라면 할 얘기 없어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면회도 안 되고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균실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얘도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는 거 보면. 저한테 전화하고 전화를 하면은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합니다. 저는 단련이 돼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는 따님이 2분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랬어.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막 울더라고요. 전화하면서 간병인이 너무 힘들다고.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해줄 말은 별로 없고 얘기 들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제가 감사하는 게 저한테 감사패를 만들어줬어요. 저 평생 감사패 처음 받아봤어요. 얘들이 자기 명의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자기들 이름 써놨거든요. 4명이 최초의 4명. 얘들이 감사패를 만들어주고 한 친구는 지나가 보니까 너구리 컵이 있다고 저를 또 대표님 닮은 거라고 또 선물을 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내가 주려고 만나는데 얘네들이 막 주는 거죠. 그리고 이 4명 중에 3명은, 1명은 미안하다고 그랬고 3명은 이 사단법인 런투기부의 정기 후원자입니다. 주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드디어 얘네들은 제가 말해도 되는 그 관계인 거죠. 그러기까지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하면 안 돼요. 만나서 사랑해주고 이거 잘한다고 그러고 예뻐한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막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절반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친구들이 자기랑 같이 솔크 하자고. 솔크 뭔지 아십니까? 솔로 크리스마스. 자기 남친 없으니까 나랑 놀재요. 제가요 청소년부 청년부만 지금 제가 그 라오스 가기 전까지 몇 년 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한 사람도 크리스마스에 자기랑 놀자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놀자 그랬지. 근데 얘는 자기가 애들 모을 테니까 자기랑 놀재. 이 정도면 기뻐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1년 동안 해왔고요. 이런 그 실제적인 활동 말고도 제가 좀 어렵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법인 설립을 한 겁니다. 일단은 아이들의 신뢰와 또 시설의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체나 임의단체가 아니라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을 했고 이게 재작년부터 하던 건데요. 작년 여름부터 하던 건데 소개받은 행정사가 잠수를 탔어요.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 서류를 만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말에 서류를 제출을 했고 4월에 사단법인 설립을 받았고요. 이건 여성가족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게 뭐야? 그러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단법인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단체다.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단체가 됐고 종교단체는 10%까지 되지만 저희 단체는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10%입니다. 법인은 10%. 네. 요거 하느라고 좀
좀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또 내라 그랬다가 바꿔야 되고, 사단법인 할 때는 진짜 힘든 게요. 그 이사들의 인감 도장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틀리면 고쳐야 되면 다시 또 가서 받아야 돼. 다 거주지 가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한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고, 제일 힘든 거는 이게 될까? 내가 해서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안 되면 뭐 안 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 시킨 거라면 돼야 정상이죠.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고 했더니 의외로 이렇게 쉽게 된다고 할 정도로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사단법인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자,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는 청소년 라오스 비전 트립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청소년이지만 사실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중학생은 감당하기가 내 자신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 중학생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화론자인가? 근데 납득이 된다. 특히 중학생 남자애들은 인간에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 반입이 다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한정으로 제가 전국에 240개 보육원에 공문을 다 넣었고요. 그래서 18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제가 다 받았고, 여기 보시면 계획 요 밑에 자기소개서 뭐 이렇게 지원 서류가 있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라고 한 거예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자격증을 6개까지 다 첨부했어요. 뭐 한식 조리사 자격증, 양식 조리사 자격증, 이걸 6개나 땄더라고. 그걸 다 첨부해서 보낸 친구도 있고, 아주 잘 써서 자기소개서, 과거에 너의 경험을 써라. 현재 너는 뭘 하고 있니?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니? 막 2페이지 막 빽빽하게 써서 내주고, 막 과거 얘기 보면요, 뭐 그냥 다 영화야. 그냥 스토리가 소설이고 영화에서나 본 스토리들이에요. 과거가 그냥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스토리들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얘네들한테는 그게 다 일반적인 스토리들이에요. 이런 추려서 서류에서 좀 검증하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면 찍고 있구나. 맨 왼쪽에서 보면 이제 화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명을 선정을 했고요. 남자 4, 여자 4 이렇게 8명을 선정을 했고, 지난주 토요일에 가산동에 있는 커미션 건물에 다 불러서 첫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 다 처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짜로 라오스 여행 보내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안 해요. 일단 보육원이 다 가는 거라면은 가요. 얘네들이 그런 참여 자체를 선택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보육원에서 가면 가야 돼. 그렇죠? 보육원에서 안 하는 거는 얘네들은 제공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안 돼요. 다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시설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걸 아이들한테 전달 안 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이 단체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내년엔 다르겠죠. 왜? 작년에 갔다 온 데이터까지 제가 다 보낼 거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그런 스스로 뭘 하는 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요. 뭐 답답하죠. 왜 공짜로 뭘 해주겠다는데 안 할까? 우리는 이해 안 되는데 그래요. 게다가 모르는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을 해야 된다고? 그건 싫죠. 그래서 이렇게 비전 트립을 던졌을 때 가고 싶어요 하는 애들은 낚을 만한 애들이다. 필터링이 1차로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싶고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고 숨으려고 하는 애들이 여기에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필터링을 하고 첫 번째로 제가 우수한 인재들 한번 거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긁었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했고요. 전체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애들도 못 보냈는데
이런 애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라오스 왜 라오스입니까 하는 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라오스에 가면 가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명이 주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로 일단 갑니다. 저는 뭐 라오스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라오스에 가서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7박 8일 동안 라오스에 다녀오고요. 첫 번째 이제 모임은 했고 1월 중순에 1박 2일 모임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얘네들이 보육원이 한 명은 제주도에서 와요. 두 명은 경남에서 옵니다. 한 명은 경북에서 오고 수도권이 4명인데 여주 1명, 수원 2명, 서울 1명. 제주도에서 오는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다 해서 총 비용이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고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애들 제가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제주도에 있지만 뽑았느냐? 이 친구가 대학을 이제 안산으로 올 거거든요. 그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의지할 어른이 없어요. 그럼 저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겠죠. 이런 의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다 뽑은 겁니다. 그렇게 8명이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여행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피드백 모임을 한 번 더 모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방학 안에 4번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라오스 여행 가면은 7박 8일 동안 저랑 계속 붙어 다니기 때문에 물론 8명은 좀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6명이나 4명이 딱 적당하긴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효율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명, 맥시멈 8명이라고 생각하고 8명으로 했고요. 8명 중에 저랑 또 친해질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4명 이상은 아주 친해질 자신이 있어요. 저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인 거죠. 할렐루야. 학습된 아이, 뭐 사회화된 아이, 뭐 별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내년 여름의 계획은 이번엔 청년들 대상으로 호주에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작년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호주에 있는 커미션과 MOU 계약을 맺어서 일단 호주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 거기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호주의 교회들과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고요. 호주에 가서 캠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호주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행 가기 좋지는 않습니다. 바다 가서 노는 건 좋지만 그 호주 벌레들 보셨죠? 거기는 그 마치 그 외계 같아요. 모든 게 다 큽니다. 그래서 호주는 우리 여름일 때 거의 겨울이고 그때 캠핑을 가는 건 어떨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이때는 한 4명 정도에서 6명까지 8명은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제한해서 내년 여름에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비전 트립을 지속적으로 다녀올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제자 될 사람들 이 친구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런 비전 트립은 제가 여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의 뭐 1년에 3-4번 계속 하던 일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할 뿐이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속마음이 나와버렸는데 여행 가면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대접받는 관광이라면 참 좋겠지만 가기 전부터 그 8명을 데리고 라오스를 여행한다? 벌써 피곤하죠, 막. 그러나, 익숙합니다. 힘들지만 익숙하고, 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친해진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많이 있고, 지금 저와 같이 교회 생활하는 이동수 형제도 사실 인도네시아 여행 같이 갔다가, 그게 기점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이동수 형제가 중학생 때 정효덕 전도사님이랑 라오스를 방문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딱 뇌리에 박혔대. 뭐라고 그랬는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국수 먹인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여행지에서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특별하고 일단 주변 환경을 떠나는 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익숙하던 것을 떠나서 막 긴장 상태가 되고 막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다 열리고 원래 있던 생각이 뒤집어지고. 근데 라오스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랑 같이 여행하는 게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이런 괴계를 꾸미는 거죠.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12월 초에 제가 라오스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아까워서 라오스를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선물을 좀 사왔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묻지 마시고 뒤에 쫙 들어올 테니까 마음에 드는 색깔로 하나씩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충분하니까 싸우지들 마시고 골라가시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복음에만 있고, 공짜를 원하시면 말씀을 보시고요. 저를 보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공짜는 없다 생각하시고 이 안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계좌번호도 있고요. 할렐루야. QR코드 찍으면 그 정기 후원 약정도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요? 네, 공짜는 없습니다. 가격 물어보지 마시고 농담이고 자유롭게 가져가시고요. 남의 거 가져가지는 말아주세요. 오늘 오신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고 저희가 기대하지 못했고 사실은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그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받은 것을 또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 주시고 잘 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좋은 만남들을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누리게 하실 아이들을 봅니다. 하나님,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생기도록 도와주시고 미래가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이 되기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